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명예교수인 윤명철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은 저는 현재 중앙아시아에는 우즈베키스탄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 수도이면서 실질적인 문화 수도이고요. 티무르 제국의 수도였던 사마르칸트에 있습니다. 사마르칸트 공립대학교에 고각부 소속 교수로 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 가게 된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은 바로 경상북도랑 연관이 되는 겁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경상북도에서 실크로드 탐험대를 운영을 했었죠.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그래서 경우에 2013년도, 15년도 탐험대장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 여러 번 내렸었고요. 대구에 방송도 출연했고 많이 인터뷰 됐고 그리고 그 전부터도 제가 유라시아 지역을 사실은 많이 다닌 편이에요. 주전공은 고구려사하고 동아시아 해양사지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유라시아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제안이 들어왔죠. 처음에는 제가 거절을 했었어요. 그런데 일단 결과적으로 제가 참여를 해서 경상북도에는 많은 분들, 특히 각지에서 선발된 공무원들, 학생들이랑 같이 중국 지역을 답사를 오고요. 돌아와서 다시 이스탄불까지 가는 그 프로젝트를 참여해야 되는데 몇 분들이 아시고 보도됐습니다만 이미 중국은 그때 그걸 시작한 거예요. 1대1로 전략을 그때 시작한 겁니다. 경상북도가 중요한 거는요. 제가 어디서나 얘기를 합니다. 제가 내일도 강의가 있거나 공무원교원의 강의가 있지만 어디 가서 얘기하는 것은 중국이 1대1로 전략을 발표할 때 그보다 먼저 한 것은 경상북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때 청와대랑 교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국가 정책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그런 큰 틀 속에서 사실은 진행이 된 건데 우리는 그 이후에 그것을 정책화 못 시켰고요. 중국은 바로 2013년도 9월달 카자흐스탄 그리고 10월달 자카르타에서 원벨트 원로드를 발표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 지구인들이 해제하고 있는 1대1로가 발표가 된 겁니다. 그때 처음 발표가 된 거예요. 만약에 그때 경상북도를 주축을 해서 우리판 1대1로 전략이 정책적으로 반영됐다면 뭔가 달라질 수가 있었죠. 무지하게 아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당시 경상북도가 정말 큰 애를 썼구나 이런 감정을 갖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덕을 봤죠. 왜냐하면 제가 유라시아를 횡단을 동서횡단을 3번을 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는 94년도에 배를 타고 북해까지 제가 왕복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조지아 갔다 왔지만 코카사스 산맥 갔다 왔지만 흑해를 왕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이기 때문에 2번 횡단을 한 겁니다. 자동차로 60일간 이스탄불까지. 그리고 다시 2015년도에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해서 24일간 베를린까지 간 거죠. 그게 일부 분들이 혹시 지역에서는 불필요한 작업이다. 만약에 그것이 성공됐으면 어마어마한 건데 참 아쉬워요. 경상북도는 물론이지만 특히나 중앙정부라든가 한국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이게 먼저 온 사람들이 하면은 그걸 따라갔으면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달라질 수 있었는데 정말 아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오늘은 이런 얘기 조금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두 번째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나 정말 가기 싫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중국을 갔는데 여기서 실크로드 원정대라는 명칭으로 시작했는데 중국 외교부가 중국 대사에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런 걸 쓰지 말라. 그래가지고 실크로드 원정대라는 말을 탐험대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를 삼아가지고 실크로드 디지털 탐험대라는 명칭으로 평택항을 출항했어요. 평택항에서 그게 최종 결정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화가 나고 신경질 나겠습니까?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중국의 남쪽에서는 제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대우받아요. 저에 관한 비석도 있었고요. 지금도 사람들이 가면 박물관에 제 얘기 있어요. 안주에서는 동북공정 때문에 여러분들하고는 역사전쟁에는 책의 저자가 저예요. 그리고 그때 이미 신중화제국지라는 용어를 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위해하게 딱 도착하자마자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제 집을. 제가 처음으로 들어가니까. 그리고 버스 타면서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통역으로 나온 사람이 강의를 하지 말래요. 그로부터 계속 시도된 것이 뭐냐면은 굉장히 큰 기획을 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많은 행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거죠. 마지막에 시한까지 갔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중간에 약간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폭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따라갔던 기자들도 엠바고를 깨고 국내에 보도를 해버렸죠. 야, 중국 정부가 이렇게 하더라. 근데 그게 결국 중국이 1대1로 전략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건 저만이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분야 전공자이기도 하고 또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들어온 다음에 난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지사께서 한 달 반 전에도 제가 만나 뵀지만 늘 고맙게 생각하는 분이니까 누굴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래서 또 한 번 올라갔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당시 그 홍정경 대사예요. 경북 대사. 지금은 저랑 아주 차별하게 지내지만 홍정경 대사가 대구서 서울까지 우리 학교까지 와서 날 만나서 지키고 그날은 내려가고. 그래서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지만 아 이렇게까지 경상북도가 성의를 보이는데 내가 가야지. 그래서 저는 그냥 경상북도를 도와줘야지 이런 기분으로 갔는데 그게 아니었었어요. 다니면서 엄청나게 저는 혜택을 받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제가 했던 공부들을 마음껏 활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잡아오는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정부 내에서도. 근데 정말 나는 외교관들보다 어느 외교관보다도 더 뛰어나게 외교 활동을 했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어요. 곳곳에서 컨퍼런스라든가 퍼포먼스 있었고 심지어 저는요 시장에서 바자르에서 대종연설도 여러 번 했어요. 많은 사람이 음식한 가운데 그리고 기립박수도 받고 그거는 저도 좀 듣고 경상북도 뛰어났고 한국이 이미 컸기 때문에 그런 걸 듣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10년이란 지금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다녔지만 직접 사마르칸트에 가서 살아보니까 한국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알려졌구나. 한류란 것은 상상이 수상해요. 여러분들의 상상은 뛰어넘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그래요. 학교에서 나만큼 유라시아를 많이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내가 직접 살아보니까 한류는 어마어마하더라. 이게 제가 꼭 많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마르칸트에도 알려졌고 사마르칸트에서 대학에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좋은 조건들을 가서 편하게 그리고 저는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중앙아시아 전 지역을 다니면서 조사도 하고 또 제가 만드는 유튜브에도 방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국내 학계라든가 여러 어떤 지성계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는 저에게 참 차별하고 이런 사업들이 경상북도에서도 좀 여러분들 같은 지성계에서 좀 부흥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경상북도는 여러분들의 통영처럼 그렇게 고립된 폐쇄적인 분지 산업 이거는 아니죠. 제가 해양사전공자니까 동해에 관해서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그중 먼저 했지. 누구누구 얘기했다 하지만 학자는 자기가 발표한 논문이나 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그중 먼저 많이 했죠. 동해, 북부, 중부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연히 동해 북부부터 해서 참 얘기를 많이 했죠. 앞으로 오늘 제가 내려온 이유는 그 맨 앞에 있는 권호옥 선생이 저랑 특별한 사이로 오래전부터 관계를 맺었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셨지만 벌써 1년이 지났는데 김지하 선생이 계셨어요. 대구도 내려오시고 그때 김지하 선생과 우리 권호옥 선생은 꽤 오래전부터 저보다 훨씬 먼저 인연을 맺었고 저는 제 기억에는 2003년, 2년 이때부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4년도 행사에 제가 본격적으로 참여했고 그 양반이 운명 측정까지도 제가 관여했고 그 얼마 전에 마지막 만날 때도 권호옥 선생이랑 같이 댁을 방문했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권호옥 선생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진 차별한 애정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제는 이천에서 서희 관련 학술회 이러면서 제가 기조 발표를 했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21세기 우리가 10세기 서희에게 묻는다. 이런 제목이거든요. 이게 제 이론이에요. 역사가 미략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주관한 학자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전체 제목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고려사 전공자가 아니지만 서예에 관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저에게 부탁해서 제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내일은 익산에 가고 또 토요일 날은 제가 주관하는 강연을 해요. 서울에서 하는데 왜 하냐면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99.999%가 모르겠지만은 11월 12일이 음력 9월 29일이거든요. 그게 광개토 태어난 기일이에요. 광개토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제가 과거부터 때때로 이런 학술회의를 주관합니다. 학회장을 때는 크게 했지만 이제는 정리했기 때문에 제가 주관한 연구소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일요일 날 해야 되지만 토요일 날은 당기고 월요일 날은 제가 윤명철의 한국인이라는 책을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요. 한 2년 반 정도를 연재했고 총 3년 정도가 한국경제에 전면에 연재됐었는데 그 책을 모아서 제가 윤명철의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하니까 출판 기념회라면서 출판 특강도 오고 뭐 전에도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계속 여러 가지 많은 강의가 있었죠. 오늘 강의는 주로 유라시아와 우리와의 연관성인데 그 중에서도 신라무대랑 연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셨을 수도 있고요. 제가 신라사 전공자가 아니에요. 경상북도에 경북대에 신라사 전공자들이 있잖아요. 전공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유라시아 자체도 전공자는 아니에요. 제 주전공은 고구려사, 동아시아, 해양사. 그런데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적어도 많은 전공자들이 있어도 유라시아 전체를 통일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정도 낮지 않은가. 제가 학술회 이럴 때도 국제학술회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후배들한테 미안하니까 내가 이번에 전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걸 주관하고 발표를 한다. 좀 외국에서 발표를 하죠. 그럴 때 변명 중에 하나는 그래도 여러분들은 각 지역별로 전공자지만 유라시아 전체를 통일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그중 내가 경험이 많고 그 일이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거기 관련된 책들이에요. 논문들도 있겠지만 이런 책들을 제가 유라시아 관련해서 발표를 했고요. 또 이렇게 시집이 저는 다음 월요일날 시집도 또 하나 나오는데 15번째 시집이 나오지만 제가 이렇게 역사랑 연관된 시들을 내고 여기에는 유라시아 연관된 시들이 있는 거죠. 그만큼 저는 상당히 애정을 갖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경상북도에게 늘 고맙게 생각하고요. 내일도 가서 그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얘기하죠. 여기 경상북도 얘기하고 그리고 전라남도, 특히 광주 같은 데 가면 제가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여기는 뭐 하는가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유라시아 문화, 해양 문화랑 연결될 때 도착지는 전라남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의 길을. 그러니까 당시 통일신라 때는 남북국 시대니까 북쪽은 항로가 없어요. 일부 사람들이 하나의 기록을 가지고 그 당시 때 항해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발해의 우호적이거나 발해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한 당나라에 사신다니까 발해항로를 일부 세우는 거지. 아니 220년 동안 단 2번밖에 공식 교류가 없는 나라가 남북국 시대의 발해와 신라인데 어떻게 신라 선단들이 발해 해역을 통과해서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보고 선단도 산동반도에 중부를 출발해서 그 다음에 경기만 못 미쳐서 남쪽으로 내려간 다음에 청해진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들은 평주로 가게 돼요. 그렇다면 해양으로 해서 당시 당나라와 교류의 종착점은 전라남도거든요. 근데 전라남도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방송에서 딱 그러지 얘기해요. 나 이해할 수가 없다. 경상북도는 하는데 왜 전라남도는 못하는가 이런 거죠. 안타까운데 물론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탐험을 했어요. 탐험을 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제가 뗏목으로 대한해협도 일본까지 간 적도 있고 뭐 중국도 여러 번 왔고 여러 번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들어서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일단 신라문화 연관성 이전에 우리나라 역사학에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역사학계 비주류예요.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역사학계 비주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가 가슴 맺힌 것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사명감도 있고 그리고 강단의 주류사학보다는 일반인들에게는 제가 더 우호적으로 평가를 받는 편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흔히 말하는 일반인들 아니면 제야 이런 분들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거 아닙니다. 가능한 저는 객관적으로 사실에 입각하고 보다 많은 공부를 통해서 사실을 찾길 바라는 거죠. 강단 역사학자들은 관점에 약간의 문제가 있고 어느 한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하지만 전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고 제야에서는 그런 강론적이거나 세부적인 걸 모르고 큰 틀 속에서 자기 유리한 점을 택하니까 정확도는 떨어져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제가 큰 화를 냈었어요. 이철에서 뭘 하는데 마지막에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질문이라고 하면서 막 삿대질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앞에 교수들이 이제 종합토론이니까 앉아있는데 저는 원래 좀 점잖은 편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준비 중에 있어서 제가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화를 내가지고 큰 소리 쳤어요. 제가 아주 나무라면서
그래서 결국은 주관하신 이 직전회장, 서울봉선 직전이사장께서 앞에 계신 분이 연배가 비슷한데 그런 분이 나가서 말리고 그러다 두 분이 또 싸워가지고요. 육박전을 발표를 했어요. 막 이러면서 그 정도로 하여튼 그래서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논외고 많은 재해 있는 분들이 우국적 충종은 이해하는데 그럴수록 더 면밀하게 그리고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가능한 한 사실에 입각하도록 역사를 해석하면은 역사학자들을 자극시킬 수가 있고 역사학자들이 뭔가 좀 껄끄러운 이런 자세를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 역사가 발전해요.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는 이거 정체성을 자각하는 것이 좀 상실됐다는 거죠. 출발부터 우리나라 근대 역사는 자의식이 부족했다는 것이 제 주장이에요. 이런 것들은 논문으로 많이 표현했고 책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가치지향성과 몰가치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역사는 가치지향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역사학자들이 근대 역사학자들이 또는 그를 이어받은 현대 우리 역사학자들이 객관성이라든가 실증이라든가 고증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써서 많은 얘기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당연히 역사는 가치지향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근대 역사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국권의 상실 과정이에요. 그리고 조금 지난 다음에 우리 모든 지성계, 역사를 필요한 모든 지성계나 아니면 뜻 있는 지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독립과 해방이에요. 독립은 말 그대로 민족 독립이고 해방은 계급의 문제인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과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돼야 되는데 역사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제가 길을 묻는다는 제목의 책이 여러 권 있어요. 그만큼 역사는 비례학인데 어떻게 그 당시 때 우리나라 근대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몰가치적을 당면한 것을 여기고 면피했냐는 거죠. 그들이 만약 가치지향적 학문을 했다면 아마 굉장히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거기에 관해서 만주를 가서 독립운동, 나가서 독립전쟁을 했던 그분들은 가치지향적으로 역사를 연구했잖아.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배감 박원식, 단재 신채호, 발열사를 시작한 선원 정덕인 그 밖에도 많죠. 대종대 김교훈 선생 등등. 나중에는 민세 안정, 의당 정인보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의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비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또 하나 있어요. 제가 단재학이라는 책도 썼지만 단재는 지금 우리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과학적이지 않다. 오히려 지금 학자들보다 더 다양하고 많은 사례들을 갖고 특히 역사하고 행동이라는 제 명제에 걸맞게 현장에서 답사하면서 자료도 찾고 직접 자기가 체험했다는 것이죠. 체험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좀 이따 말씀드렸어요. 왜 체험이 중요한가? 그런데 이렇게 많은 민족주의 사학자들을 역사학에서 무시하거나 묻어버리고 또는 부정했었고 그러니까 지금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그 윗세대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책임을 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렇지만 우리는 가치지향적이 된다. 모든 건 가치지향적이죠. 그 다음에 현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당시 독립전쟁의 현실, 객관적 상을 외면하고 판단을 유무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요. 마치 타자의 시선으로 역사를 봐요. 역사학자들이. 객관과 타자는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웃사이더라는 것도 바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실전에 충실한 것이 바로 아웃사이더예요. 컬린 윌슨이라는 사람이 1970년대쯤 나온 책 이름이 아웃사이더인데 그 책에 보면 아웃사이더는 석가모니라든가 예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아웃사이더로 봤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보고 그 다음에 틱틱거리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내부에 들어서 그 시대의 상황 또는 실전에 충실한 사람이야말로 아웃사이더죠. 왜 보통 일반인들보다 다르고 마치 뭡니까? 프로메테우스처럼 먼저 생각하고 먼저 행동하는 거예요. 자라투스트라고. 그러니까 석가모니처럼.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않겠다. 어디 건방지게 타자의 시선이나 구기자의 느낌을 가지고 역사학을 시작해 교만하게 짝이 없지. 더군다나 그 부족한 자료를 갖고 어떻게 역사를 재단하고 그것을 강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게 부정됐어요. 제가 이 나이인데 제가 벌써 70인데요. 제가 배울 때는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 없었다고 배웠어요. 청동기 시대도 없었어요. 금속병역기 시대. 이거 다 일본적 해석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제가 중학교 때까지도 답습이 된 거예요. 그 이유도 물론 그렇지만 참 잘못된 거죠.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반성이 좀 부족하다. 과학성이 부족해요. 본인들은 과학성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학성 부족해요. 과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양하게 많은 사례들과 실제 경험과 또는 주변 학문이 있어요. 옛날에 역사학만 있었지만은 그 위에 고고학이 역사학이 편입됐고, 편입이란 말이 웃기는, 역사학이 고고학이 들어왔고 민속학이 뒤늦게 역사학의 범주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나머지는 아직도 안 들어왔지만 인문지를 비롯해서 동물 행동학이라든가 얼마나 많은 다양한 학문들이 있어요. 이런 걸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 과학이지, 주어진 선택된, 그것도 남이 기록한 선택된 자료를 갖고 그걸 과학이라 미명하에 그건 잘못된 거죠.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느 것이 과학인가? 분석과 그 다음에 검증과 그걸 통해 가지고 분명히 있죠. 그게 과학인데, 증명이 되지 과학인데 그렇지 않고 곤란한 거죠. 기본적으로 문자를 진료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록한 거니까 그걸이 우리 역사를 왜곡시키는 자들이 쓴 기록인데, 그래서 그런 자료를 우리가 감안하면서 새로운 이론으로 비판하고 수용하는 게 옳은 태도죠. 빛이 안 나오는군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들었는데, 21세기는 새로운 문명의 시대로구나. 우리 권옥 선생이랑 제가 늘 관심 있는 건 새로운 문명의 김저도 마찬가지고, 인류 역사 이래 저는 가장 큰 크래프트가 없다고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제가 가장 급진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데미 휴먼이라는 단어도 만들었지만, 이제는 반신, 반인간 형태가 등장한다. AI에서 만들어진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더 큰 건 없다. 호모사피엔스 이후에 가장 큰 변화, 이거죠. 온갖 것이 다 달라지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세계 질서의 문제도 있고, 말 그대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데, 갑자기 얼마 전도 한 달 전부터 가자 지구가 폭발하고요. 그리고 작년 초죠.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하면서 아무도 거의 예측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PPT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세계 질서는 정말 심각하게 재편된다. 삼국 체제다. 아니면 미중 충돌이다. 이런 주장과 논리들이 나왔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지금 중동에서 미드리스트에서 또 사건이 터지니까 한치도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예측 불허입니다. 어떻게 가겠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어쩌면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 큰 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역사학이라고 봐요. 사회과학자들이 분석하는 것은 당대적 관점이고요. 우리는 먼 과거부터 그리고 온갖 공간에서 일어난 일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정밀하지 못하지만 덜 구체적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큰 틀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이 역사학인데, 당연히 우리 역사학자들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역사를 볼 때도 이제 유라시아도 이렇게 나눠보자. 갑니다. 여기서 다른 얘기 조금만 할게요. 통념을 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굉장히 900여에 달하는 침략을 받으면서 남에게 침략을 받으면서 어두운 압박의 역사를 받아왔다고 오해하고 있어요. 팩트가 아니죠. 우리 900번에 달한 침략 받은 적 없습니다. 제가 역설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이 지구상에서 우리 인류 역사에서 현재까지 남은 종족 가운데 우리처럼 행복하게 산 집단 또는 민족이 있을까? 제가 자꾸 반문을 해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일본이 판단하는 걸 세우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비교해야죠. 만주 지역, 옛날에 우리 땅에 있었던 우리 반개 종족들이 있었던 그들을 보세요. 없어졌잖아요. 몽골 지역을 보세요. 없어졌잖아요. 중앙아시아 지역을 보세요. 없어졌잖아요. 코카사스, 우크라이나, 유럽 다 마찬가지죠.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만큼 인간의 삶은 오목하고 어렵습니다. 오죽하면은 우리 고구려 때 국경선을 맞대고 있던 투르크가 지금 오늘날 터키죠. 아나톨리아 반도, 발카마도까지 하면서 오스만 투르크로서 전세 유럽을 떨게 했겠습니까? 좋은 것 아니죠. 따지고 보면은 여기서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서 도망간 겁니다. 흉노나 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그 위에 유연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거기까지 간 거는 여기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쪽까지 간 겁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살고 있는 사마르칸테는요, 여러분 거란족 아시죠? 거란족이 요 나라를 세워서 요 나라를 명명하기 직전에 바레를 멸망시켰잖아요. 그 요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금나라에 격파당한 다음에 약 200명 남짓한 유민들이 탈출을 해요.
그들이 서쪽으로서 마지막에는 지금 제가 있는 사마르칸드 바로의 카투한 전투에서 호라즘 왕국과 싸워서 이기면서 중앙아시아에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을 세워요. 제국의 이름이 뭡니까? 기타예요. 거란. 그래서 검은 거란, 카라키타이라고 그러는 거죠. 가란 물론 우리말이지만 알타에게 말이죠. 그게 역사예요. 그 직전에 고구려 장수왕 때 고구려 어깨를 나누면서 때로는 연합관계 맺었던 유연 세력들이 도망가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지금 발칸반도 위에서 이태리 북배 롬바르디아 평원까지 걸치는 그 지역에 아바르 한국을 만들어서 300년 동안 강국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전부 다 팩트입니다. 보시면 여지가 하나도 없는 그 세계에서 일반적인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거기까지 간 것은 그만큼 고난을 겪었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큰 전쟁이 없었어요. 고구려 수단 간의 전쟁은, 특히 고구려 수의 전쟁은 613년 전투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단일 전쟁이에요. 사실은 정병만 114만 3,500명이 동원됐으니까. 그러나 임진왜란 그리고 중간에 있었던 거란의 2차 침입 정도는 우리가 전쟁, 워라고 부를 수 있지만 나머지는 전쟁이 아니라 전투예요. 아니 왜군이 침입해온 걸 그걸 침략이라면 되겠습니까? 그걸 계산해서 900에 오르니까 우리 늘 침략만 당하고 남을 공격하지 못하고 그리고 타지로 진출하지 못한 민족으로 그들이 강해했고 지금까지도 그 굴레에 있다는 거죠.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도 누구랑 만나시겠지만 한류 중에서 가장 최후의 한류는 먹는 거라고 그러는데요. 이 지구상에서 제 이론이에요. 지구상에서 우리처럼 생태환경이 좋은 자는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 우리처럼 먹거리가 많은 데는 없어요. 자, 발로 펴세요. 얼마든지. 없어요. 만주일 때도 대단한 겁니다. 그것도 제가 분석 다 했죠. 만주도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만주는 쓸모없는 땅.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추워서 농사도 안 되고. 아니 만주에 있는 사람들이 왜 농사를 져요? 왜 벼농사를 져요? 꼭 벼농사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밭농사가 있고 밀도 있고 보리도 있고 조도 있죠. 그건 농사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우리 집사람을 데려갔는데 집사람이 가기 싫어하죠. 우즈베키스탄 그러면은 통랩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서 자연환경을 보면서 어떻게 자연환경이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아니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벼농사 짓냐고. 벼농사는 평평해야 되잖아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밀농사 짓죠. 양을 키우고 말을 키우잖아요. 그런 평평한 물이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약간의 구름이 있고 펼쳐져 있고 그래야지 밭농사도 짓고 옥수수도 심지만 목화도 심고 또 양떼들이 있고 말이 방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생태환경이 다른 거예요. 만주 얼마나 대단한데요. 딱 부러져 얘기를 해요. 만주에서도 제가 오늘 아침 유튜브에 올렸지만 현재 요동반도 있잖아요. 요동반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요동반도가 중요한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동반도 서쪽의 요소지방에는 방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 또 요동지방에는 밭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요. 그러나 동만주나 북만주로 가면 거기는 습지대예요. 거대한 습지대. 그래서 쓸모없는 땅이래요. 아니 그럼 유럽은 어떻게 해요? 습지대만은 돈덩어리죠. 습지대만은 돈덩어리에 돈. 자원의 보고란 뜻이 습이 많다는 거는. 지구상에서 가장 아주 밀생지가 바로 동만주 지역이에요. 숲이 많으면 나무가 많잖아요. 나무가 돈이잖아요. 나무수죠. 지금 가자 지구가 뭡니까? 레바논이 나밥 옛날엔 이집트로 나무를 수출하던 항구잖아요. 원래 나무 있잖아요. 나무. 나무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온갖 약초들이 있죠. 그리고 약초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꿀이 있잖아요. 산삼도 있잖아요. 그리고 숲이 있으면 나무가 있으면 또 뭐가 흐릅니까? 물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실개천부터 해가지고 큰 강이 흐르고 강에는 물고기가 살죠. 조개도 살고. 그러니까 지금도 키가 2m가 넘는 물고기들을 잡는 것이 송화강 하류, 그 다음에 흑룡강이죠. 흑룡강 하류에서는 바다 이런 것도 발견되지만 사라지만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물길이 있으면 뭐가 다닙니까? 배가 다니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지금 경상북도 더해요. 아니 숲에서 강이 있으면 물길이 발달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조선이 멸망하고 일제시대 초기까지도 우리나라의 모든 물망은 물길이지 육지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길이 있었어요?
오죽하면 지게만 있겠습니까? 수레도 못 다니는 거지. 모든 것은 물길이에요. 낙동강 그리고 한강, 남북한강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백길이에요. 백길이니까 전부 다 김포를 통과해가지고 서울이라는 항구도시로 오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 논쟁 아시죠? 서울과 김포시 문제. 제가 쓴 책이 있잖아요. 이미 오래전에 썼지만 작년인가 올초가 낸 책이 항구도시 서울 점 찍고 경기만 해서 동아지 중요해로 이런 제목이에요. 당연히 제 거죠. 서울은 항구도시예요. 원래가. 당연히 제가 대구도 항구도시라고 했지만 여기랑 서울은 비교할 정도로 서울은 항구도시죠. 자, 다시 올라갈게요. 제가 이런 얘기냐면요. 만주는 정말 쓸모가 많은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발해라든가 고구려라든가 원조선의 경제력 바탕이 거기도 있다는 것이죠. 요동지방에는 동아시아 최고의 철 생산자들이 있잖아요. 요동지방이. 요동성, 안성, 권안성이 동아시아 최고의 철 생산지예요. 여러분 아시죠? 나이 드신 분들은 안산제철소 아시죠?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안산시를 거기다 건설한 이유가 뭡니까? 시를 안산제철소 때문에. 왜? 거기가 원래 동아시아 최고의 철 생산지니까. 고구려의 핵심적이잖아. 그래서 발해가 나중에 거길 철주라고 명명한 거예요. 천년시대. 그만큼 철이 많은데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북부 쪽으로 가게 되면 어마어마하게는 말부터 시작해서 등등 있고 동쪽 가니까 온갖 모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등등등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수출이 있는 거고. 이게 우리 역사입니다. 만주는 그냥 찍어서 우리 거다 정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분석해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설득시키기 힘들어요. 우리나라 학자들을. 정말 학자들을 설득시키기 힘들어서 제가 세계의 갖가지 사례들을 들어서 설명하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바이킹 잘 아시잖아요. 바이킹들은 우리가 바닷길만 생각하는데 강에서 많이 활동을 해요. 바이킹들이. 그래서 발트에서 나는 호박이라는 유명한 보석 있잖아요. 호박을 어떻게 수출하냐면은 동유럽이죠. 동유럽 쪽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오려면 드네프르강을 타고 내려와요.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돈강, 볼강을 타고 내려오는데 흑해를 사이에 두고 이쪽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그리스와 무역을 해요. 이쪽으로 한 사람들은 이란과 무역을 해요. 주로 뭐냐면 호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예들이죠. 슬라브란 말이죠. 슬레이브.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연구가 다들 돼 있고. 그러니까 바이킹들은 육지 바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강을 남의 나라를 통과해서.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고구려나 발해 같은 경우는 남의 나라 땅도 아니에요. 사실은. 종족은 약간 다르지만 당연히 물망이 활성화되는 거죠. 이 통념을 깨야 돼요. 그래서 백산 천지에서 출발했던 성곽은 결국 끝까지 어디로 가냐면은 하나는 사할린으로 도착해요. 하나는 동해 끝쪽 타타르협이라고 해요. 끝쪽.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경상북도 똑같아요. 동해 그러면은요 동해 범주를 지금 두만강이라든가 블라디보스톡 정도로만 동해를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과의 싸움에서 지는 거지. 일본이 일본해라고 부르는, 중국이 조선해라고 부르는, 또는 일본해라고 부르는 그 동해란 바다는 끝이 어디냐면 타타르협 끝이에요. 지금 사할린과 그리고 흑룡강, 아무르강이 만나는 곳까지가 원래 동해 107만 평방킬로미터. 그 속에 울릉도 독도가 있는 거고요. 울릉도 독도의 명칭이 세계에 알려진 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오츠크레라든가 러시아 남중과 연결되면서 시작된 거죠. 이거 일반인들은 마찬가지고 학자들도 정착도 똑같은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는, 그 강은 우리의 바다. 정말 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정말 제가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각과는 달리 우리는 원조선, 고구려, 발해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했다. 그러니까 강국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는 동만주를 비롯한 이쪽의 수렵 산림 문화도 대단했다. 이거 꼭 이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경상북도에 있는 역사 사학과 교수라든가 어떤 교수들에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유라시아를 보겠는데요. 유라시아는 유럽 플러스 아시아예요. 러시아잖아요, 러시아. 러시아란 말은 루스에서 나온 거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모스크바 공국, 그 다음에 키예프 공국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을 쟁취하기 전까지 240년 동안은 바로 몽골의 그죠? 킵차크 한국이 다스렸잖아요. 킵차크 한국, 우리 한국이죠. 킵차크 한국이 다스렸어요. 오늘날 시베리아라는 말에 오는
킵차크 왕국의 후기에 발생했던 세워졌던 11이 한국에서 나온 말이에요. 굉장히 관련이 깊은 거죠.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러시아 사람들은 유럽인이 되고 싶어해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러시아를 유럽으로 안 보죠. 근데 유라시아라는 개념과 용어 속에서는 러시아가 양쪽을 아우르실 뿐만 아니라 유럽적인 자격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다른 의미도 있지만 이런 의미에서도 서쪽으로 진군해야 되고 유라시아란 말을 즐겨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유라시아는 유럽 플러스 아시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럽, 아시아 영어는 재밌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자, 제가 구분한 거예요. 7개로 구분하는 거죠. 저는 이 지정학적으로 되게 지리를 중요해요. 생태환경. 그래서 지정학, 지경학, 지문학, 지심학 이런 용어를 만들었어요. 땅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지심학이란 말은 지오멘탈로지라고 해서 제가 만든 용어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타의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당연히 전 인류가 마찬가지겠지만 우린 특별히 그러니까 저는 지오멘탈로지를 해서 생태환경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코드로 쓰는 거죠. 이렇게 7개로 나눠야 되는데 유라시아가 하나다. 아니면 만주가 하나다. 그렇게 접근하면 몰라죠. 아니 만주가 왜 하나의 지역이에요? 저는 5개의 지역을 분류하고 중국학자 중에서 12개로 분류한 사람도 있지만 저는 5개를 일단 분류해요. 만주를. 생태환경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아니면 그전에 원조선, 프로토조선이죠. 발에 그들이 찾았던 영토는 또는 영역은 또는 생활권은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고구려 박사잖아요. 제가 고구려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예요. 고구려. 그리고 제가 말 타고 만주에서 고구려에 내려온 적이 있어요. 95년대. 영상 좀 자꾸 만드느라고 다 기억나는데 물론 다큐멘터리 방영도 됐고 신문에 연재도 쭉 됐고 책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고구려는 기마민족이죠? 아니에요. 고구려가 기마민족이에요. 기마군단을 활용해서 국가발전에 성공한 나라고요. 말이 할 수 있는 데는 일부밖에 안 돼요. 나머지 거기는 반농사지역, 아까 말씀드린 수렵산림문화권부터 다양하기 때문에 또 해양활동도 활발하고 경상북도는 당연히 이사부의 문제가 있는데 김 이사부는 해양정책을 활용해서 신라 통일의 반성을 놓는 사람이라는 게 제 이론이에요. 물론 광개토대왕 장수왕의 정책을 벤치마킹했지만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삼척시에서 발표할 때 이사부의 날을 제정하면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이때 우리는 이사부의 성을 찾아주자. 그래서 김 이사부의 날이라는 말을 제목을 써서 웃겼지만 역사학자들과 공무원들의 반대로 결국은 이사부의 날로 제정이 된 거죠. 해양이 중요해요. 여기도 당연히 강과 연결된 거죠. 보세요. 만주는 이렇더라. 뭐 잠깐 보시면 돼요. 아 이렇더라. 이거는 흑룡강, 아무르강의 가장 위쪽이에요. 여기 러시아예요. 여기는 가장 상류인데 흑룡강. 이거는 당연히 청나라 때 명칭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라든가 발해 때는 흑수였었죠. 흑수.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을 흑수말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흑수란 말이 왜 생겼을까? 물이 까매요. 왜 까말까? 왜냐하면 여기에 대단한 타이거지 되니까 온갖 나무, 나무, 풀, 그 다음에 동물들이 썩어서 유기차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물이 까마니까 물이 까마면 뭐가 좋습니까? 유기물이 풍부해서 물고기들이 많죠. 애기의 지중해 보기 좋죠. 거긴 없어요. 없어요. 아니 그렇게 맑고 깨끗한데 무슨 물고기가 살아요? 지중해나 발카마들 애기에 가게 되면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여기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그 이전부터 다녔지만 기록상에는 BC 12세기경부터 에게로 출발해가지고 이베리아 반도까지도 가지만 한편으로서는 보스포러스에 넘어가서 흑해까지 들어가요. BC 8세기부터는 흑해에 이렇게 둘레 이렇게 홀리스를 건설해요. 왜? 거기는 먹을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 바다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지금 흑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블랙시잖아요. 그거는 영어로 번역한 거고요. 그 바다의 주인이었던 오스만 투르크인들은 카라데니스라고 불러요. 카라데니스는 검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카라는 일본말 쿠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일본말 쿠로, 카라. 그 다음에 이 흑룡강도 여기 살고 있는 퉁구스계 사람들은 카라무렌 또는 하라무렌, 검은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우리 알타이어계예요. 말이에요. 중요한 거.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말하는 The Black Sea, 극해는 오스만 투르크 사람들은 카라 데니스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내가 블랙시기를 했더니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카라 데니스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혹시 일본말 구로 했더니 검다는 뜻이더라고요. 제가 이스탄불 대학에 있었거든요. 한때는. 거기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얻은 게 많죠. 우리 역사를 해석한 새로운 코드들을. 이게 바로 흑룡강 아모르강이 끝이고 여기는 하바롭스크. 유명 하바롭스크 때 다른 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여기는 흑룡강, 우슬강이 다 물길이 모이는 것이고 여기가 중요한 것은 오래지 않은 거예요. 그 전에 바로 이 근처에서 달에게 유물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러시아 학자들에 의해서 이 지역까지도 달의 영역이었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영토란 말을 쓰겠지만 현재로서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은 반성해야 돼요. 반성. 왜냐면 여러분이 대학 때 봤던 달의 영토를 그린 지도와 다른 거죠. 지금 북한은 좀 크게 봤었는데 북한 지역이 맞은 거죠. 결과적으로. 즉 더 커지고 있는 거죠. 러시아 학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하바롭스크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만주 이게 그거예요. 여기는 흥급.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게 두만강 하구고요. 여기가 김정은이 얼마 전에 건넜던 그 5호 다리예요. 여기가 두만강 끝이니까 동해죠. 중국이 여기를 못 건너갑니다. 1860년대에 러시아에 빼앗겼기 때문에 중국은 이 지역을 차지하고 독일을 진출해야지 동아시아에서 해안 강국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태평양으로 쉽게 잡을 수가 있고 일본과 러시아를 목에다 칼을 겨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러시아하고 중국과 북한 간의 문제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이 역사가 이게 다 이유가 있죠. 이거는 중국서 방천항에서 찍은 거고요. 이거는 핫산 해가지고 국경에서 찍은 거예요. 여기는 북한이고 여기는 중국이고 여기는 러시아. 이런 식이 유라시아 가장 동쪽. 그리고 지금 중국이 1대1로 그랬을 때 이제는 1대1로의 종착점을 여기까지를 확장시킨 거죠. 처음에는 시안이에요. 일대, 원벨트 끝은 시안. 왜냐하면 거기가 옛날 당나라가 출발했던 수도. 그래서 시진핑이가 1대1로 주장했을 때 원벨트 1대 전략은 대당 제국의 부활. 이게 모토예요. 그리고 일로 원벨트 전략은 원로드 전략은 바로 정화의 원정대를 재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역사상의 모델을 인물이나 사건이나 국가를 모델로 해서 발전 정책이나 미래는 청사진을 제시. 이게 자존심 있는 나라의 국민들이에요. 우리는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늘 너절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 우리가 갑자기 성장했지만 우리는 토대는 없다는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아니 깔려 있지 않고 자식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우리 거를 잘 몰라요? 아닌 게 없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역사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요. 고구려의 음악이 얼마나 뛰어났는가, 고구려 취업이 얼마나 뛰어났는가 몰라요. 사람들은. 고구려 해활동이 얼마나 뛰어났는가 몰라요. 고구려 예술에 관해서는 제 얘기입니까? 중국의 정사에 나오는 것들이지. 이게 블라디보스톡이에요. 출발한 항구. 블라디보스톡 동쪽을 정복하다. 그렇죠? 지금 압록강 하구에 있는 도시이 뭡니까? 단동이죠. 동쪽을 붉게 물들이다. 네. 원택동이 개명한 거잖아요. 안동에서 단동으로 동쪽을 붉게 물들이다. 그리고 6.25 때 중공군이 어디서 건넜습니까? 단동에서 주력군이 건넜고 그 일부가 고구려에서 쓰였던 국내성, 즉 만포 지방 지역에서 건너간 거죠. 그러나 주력군은 단동에서 건너간 거예요. 여기를 듣고 늘 서해의 강동육주도 여기, 이성계가 해골했던 유화도도 여기, 다 여기에요. 여기가 해서 그 압록강하고 중요하죠. 동쪽은 아까 말씀드렸듯도 낮은 성봉주랑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지명 하나라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열심히 우리 거로 지우는데 노력하지 마세요. 특히 공무원들은. 남들은 저걸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는 자발적으로 다 없애는지 모르겠어요. 자발적으로 다 없앴잖아요. 우리 고위 지명들 다 없앴죠. 더더욱 심하잖아요. 한자식으로 바꾸고. 여기 범꼴이란 말 딱 보면서 여기 옛날에 범이 내려왔나? 그 생각했거든요.
가장 촉박한 게 그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팩트에 근거해서 명명한 것이 가장 옳은 건데, 아니 한자 좀 쓴다고 해가지고 가짜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선에 가면 우리 김자 선배가 늘 얘기했지만 열양은 아우라지예요. 물이 아우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못 사는 것이에요. 근데 한자는 열양, 양식이 남아도는 것. 이거를 김자 선생은 역을 해석하고 나는 아니라고 했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옳다. 우리 열심히 우리 것 없앤 겁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 예를 들면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도 말 나온 게 한마디죠. 고글의 두 첫선 졸본이잖아요. 졸본 아니에요. 홀본이에요. 아니 고구려 사람들이 스스로가 쫄자 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삼국사기나 중국사를 베낀 건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개천 비문에는 홀본으로 새겨져 있거든요. 그게 맞나? 제가 사는 파주는 수리홀이에요. 수리, 머리라는 뜻이 수부가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인천은 미추홀이에요. 포천은 소홀이에요. 양주 다 홀자가 들어가요. 근데 고구려 말이니까. 홀본은 수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발해 수도도 역사학자들에게 제가 부탁해요. 제발 상경성이라고 그러지 말자. 쓰고 싶은 상경성 쓰고 가로치고 홀한성이라고 쓰자. 그들이 홀한성으로 불렀는데 왜 상경성이라고 쓰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상경성은 수도란 뜻이잖아요. 그죠? 상경이니까. 그럼 나라도 상경성. 그런데 발해 사람들은 홀한성을 했어요. 홀한성이 뭡니까? 홀. 고구려 홀. 마을, 동네, 국가라는 뜻이고, 한은 뭡니까? 우리 한글, 한길, 한강 등등처럼 가장 크다, 넓다, 길다, 하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39개의 한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유일하게 남은 한국은 바로 우리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한 10여 년 전에 쓴 것 같아요. 우리 국호의 어음과 의미라 썼는데, 여기 좀 퍼져나갔는지 제가 사마르칸드에서 오자마자 날짜 조정했죠. 주최 측이랑. 그래서 다음날 제가 전주 가서 발표했는데, 지금 아시잖아요. 고조선 문제 때문에 전라도 천년사 때는 문제 많은 거 아시죠? 그쪽에서 난리예요. 지금 전라도 천년사의 내용을 가지고 전라도 지역에는 흔히 말하는 시민들이나 제야사학자들과 강단사학자들 어마어마해요. 히비토론도 있고.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제가 그때 발표한 거는 그 사람들이 전라도 천년사 하면서 부각시키다 보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국호는 마한에서 왔으니까 여기가 국가의 발상지다. 저는 그것과는 무관하게 원래 한국이란 말의 한은 바로 우리 칸을 뜻해요. 징기스 칸 할 때 칸이란 말이 아니죠. 원래가 영어식으로 칸 그런 거죠. 바이칼 사람들이 바이칼 그러잖아요. 바이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건 러시아 영어식 발음이죠. 원 발음은 바이쿨. 이시쿨도 이시쿨이잖아. 소쿨 다 쿨자죠. 카라쿨, 차리쿨 저거 다 다녀본데 얘기를 하시고 파미르부터. 쿨은 알테르 말로 호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쿨이 맞지. 아니 그건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이칼로 알고 있고 알려지니까 모든 사람이 바이칼 그런 의미가 없죠. 바이쿨 그러면 불이 꺼지지 않는 물, 호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여기가 중간쯤 되는데 동강유역의 옛날 사진이고요. 제 게 아니라 이건 제가 찍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였고, 여기는 말 그대로 이제 알타이예요. 알타이니까 이런 자연이 있는데 이들과 우리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보니까 이건 바이칼 그 뒤편에 있는 호수 뒤편에 있는 건데, 여기 있는 나무들, 여기 보면 자작나무도 있잖아요. 등등등 태계되고, 여기는 유로파 그러니까 우랄 산맥이에요.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은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는 지형적 분기점이 바로 우랄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우리말 그러면 우랄 알타이어란 말 쓰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수십 년 전의 얘기죠. 우랄 알타이어란 말은 없습니다. 우랄어 알타이어 달라요. 그리고 최근에는 알타이어서도 부정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 역사학자로서 그렇죠. 그러면 그걸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가? 알타이어 계통의 말을 사용한 집단들을 우리는 뭔가 불러야 되는데 대안이 없다. 그러니까 알타이어계 집단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우랄과 알타이어는 다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랄 산맥은
인간이 넘나들지 못하는 거대한 산맥이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서북만주적의 큰 원령이 사실은 패스가 있어서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랄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통념을 깨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산맥이 있다고 해서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나 다 패스가 있고요. 그건 넓지도 않아요. 폭이. 이런 꼭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뭔가 된다. 이게 바이칼, 아론섬, 그 다음에 파미루 뭐 이런 거죠. 왼쪽은 타지키스탄, 여기는 아프가니스탄. 여기 19세기 말 그레이트까지 다 연결돼요. 자, 이런 것들이 옛날에 다 우리도 이런 거 많았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발해가 엄청난 해양 국가에다가 무역 국가거든요. 무역이 어떤 문제 아세요? 주로 모피가 제일 많아요. 호피, 초피, 표피, 움피. 그 다음에 꿀, 인삼, 다시마 이게 수출품이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제정 러시아가 망할 때 제정 러시아의 공실 수입의 3분의 1은 다 이 동쪽 시베리아의 모피세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동쪽으로 진출한 가장 큰 이유는 모피 때문에 와요. 나중에는 그레이트 게임 속에서 이게 역학관계 영토 문제가 되지만 초기에는 오로지 모피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만큼 모피가 중요한데 거기에 끝이 어딘가? 우리 땅이에요. 발해 땅. 근데 왜 우리는 이걸 모르죠? 그리고 일본 측의 기록을 보면 정사에 몇 년도에 발해 사신 정사, 부사, 누구 해가지고 몇 장의 모피야 등록가 다 나오는데 왜 여러분들은 모르죠? 그러면서 우리 역사를 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우리 잘못이죠.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안 알려준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발해는 해양국격, 제가 바이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무역왕국이었었다. 이렇게 구체적인 기록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다. 이것만큼 더 정확한 기록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인식력이 못 미치니까 역사학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모를 뿐만 아니라 전달 안 하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역사를 모르는 거죠. 그들은 음력 시절부터 음력 1월 사이에 망망대해 황천항에 이러면서 거길 간 거예요. 저도 제가 많이 뗏 먹으러 동아시아 바다를 했잖아요. 동행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 회원 2명이 대전가를 선정하고 나머지 대학원생 2명, 그래서 4명이 발해 1300호를 가지고 건너다가 결국은 4명이 정원이 식사했죠. 일본 열도에. 독도 영유권을 지하는 오키제도의 도고섬의 고가무라 마을이에요. 그럼 경상북도에서 독도 연관되는 사람이 발해 1300호는 특별히 취급해야 되고요. 거기다 공부해야 되고요. 거기서 해야 돼요. 양심 있으면. 발해사 전공자들 그들의 그 항해를 언급을 안 해요. 제가 우리나라 해양사 최고 권위자가 시작한 제가 발해 1300호를 가지고 발해 논문을 쓰면서 그 주에도 그 그림에도 발해 1300호의 항로도를 제가 왜냐하면 수시설을 우리가 수습했으니까 그래서 항해일지를 가지고 제가 해가지고 항로도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인용을 안 해요.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전 선집을 낼 때 소문에다 그걸 썼는데 출판사 사장이 다 아는 사이니까 떼자고 해서 뺐는데 때때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심. 사람이 죽었잖아. 4명이. 즉사했잖아. 발목 하나 건져왔어요. 그래서 발해 항로를 결과적으로 규명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언제냐면 1998년도 1월 24일 날이 전원 즉사예요. 왜냐면 1998년도가 발해 건국 1300주년이었으니까 그때까지 발해사 전공자 몇 명이나 된 줄 아세요? 2명 아니면 3명이에요. 왜냐면 2003년도 동북공정이 될 때 제측교회가 그 직전에 발해사로 3번째 학위를 받았으니까 그럼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남쪽의 역사학자들은 발해사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게 29예요. 이태백이도 여기 갔었고요. 고선지도 여기를 통과했고 한국 사람들은 여기를 많이 가는데 그 대신에 이런 거 할 때는 우리 역사 연관성을 좀 떠올리면 좋겠다. 암각화도 있고 여기 뭐 실크로드죠. 여기가 화염산이 있고 그 다음에 고차 옛날에 여기 누구지 고선지가 도읍했던 그리고 구차 이렇게 그리고 동남아시아 이렇게 자 그래서 인류는 이미 5만 년을 전환할 시대부터 사람들이 오고 갔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잠깐 쉬는데요. 참 처음 없어요. 옛날 학자들은. 지금 최신의 연구 성과는요. 11만 년 전에 인간이 5m 아래로 내려가서 잠수해서 조개 채취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7만 년 전에
홍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5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들이 에게를 왕복하면서 무역했다고 해요. 이게 최신의 연구 결과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제가 뗏목으로 이렇게 실증을 해도 심지어는 장보고 시대 때도 황해를 횡단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모르면서. 우리가 그렇게 바보입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오스트레일리아가 4만 5천 년 전에 망망대 80km를 통과해서 발견한 거잖아요. 망망대가 80km가 뭐냐? 더 멀지만 마지막에 이쪽 섬부터 이쪽 섬까지 80km. 여기를 통과해서 5만 년 전에 인간이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을 발견하고 정착했는데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연구 성과들을 왜 안 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양활동, 황해가 대단한 것처럼 서해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실크로드는 유라시아로드는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6개 정도로 나누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은 보통 3개 정도로 알고 계시고 그리고 오해 중에 하나는요. 실크로드보다 더 중요한 길은 스텝로드입니다. 스텝로드는 말의 길, 볼세의 길이고요. 황금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정치의 길이에요. 실크로드는 대상의 길, 즉 카라반의 길이고요. 실크가 주된 겁니다. 물론 차도 있고 그렇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해양로드는 스파이스로드가 되는 거죠. 일단 신라 문제니까 여기는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렇구나 길이. 제가 만든 지도예요. 위에도 아이스로드도 있고 의외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원의 길이 크다.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직접 이런 지역이죠. 아름다워요. 한때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꽃평선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꽃이 끝이 없어요. 꽃평선. 이거는 이제 저기 우즈베키스탄 옆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닙니다. 진짜 이렇게 사막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알렉산더. 지금 경상북도에서 보면은 경주가 있잖아요. 석굴암이 있죠. 그런데 나중에 언급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투르크계 문화뿐만 아니라 그리스 문화의 영향도 있거든요.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 알렉산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불사의 처음은 헬레니즘의 소산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고 제가 있는 것도 당연히 알렉산더가 사마르칸트는 알렉산더가 와가지고 초토화시켜버려요. 나중에 징기스칸도 와서 초토화시키지만 사마르칸트.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시야가 넓어질 수가 있고요. 어차피 경상북도가 이걸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좀 역동적이고 좀 거시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상도 분들도 좀 세계를 향해서 사고를 확장시키면 좋죠. 제가 동남아시아에서 찍은 것들 이게 오른쪽이 스파이스로드예요. 스파이스로드 향료 그러면 대단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동남아시아를 유린하게 된 거죠. 네덜란드, 그 다음에 영국 이런 동인도 회사들 아펜 전쟁까지. 그런데 스파이스란 말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 최고의 스파이스는 뭡니까? 산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스파이스로드가 있었던 거네요. 이게 발상의 전환이라는 거죠. 아니 고조선 시대부터 우리가 산삼을 수출한 나라인데 왜 우리가 스파이스로드라는概念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향료 얘기 이렇게 척했다는 말을 못하죠. 그리고 웃기는 거예요. 참 답답한데 제가 또 하나 있어요. 실크로드요. 그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실크로드의 주인공은 중국으로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가르치잖아요. 학생들 아니라고. 실크로드의 주인공부터 너희들이다. 소고띠인들이라는 거죠. 소고띠인들이 주인공이요. 아니 언제 중국인들이 실크로드를 개척해요? 아니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말하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실크로드도요. 흔히 말해서 아리안계통 월진들이 먼저 온 거고요. 그보다 더 이전이겠지만 4,000년 전에 유고들이 나오지만 역사상에서는 월지라는 이름이에요. 그게 페르시아계거든요. 그리고 디를레스 어쨌든 소고트로 알려진 사람들이 당나라 시대 때 이렇게 우리까지 고구려까지 왔으니까. 근데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제가 우즈베키스탄도 민족주의 열풍이다 보니까 국가 TV에서 백부장을 제작해요 지금. 구석기 때부터. 그래서 제가 출연해가지고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제가 외국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명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크로드.
실크로드의 주인공들은 중국인들이 아니다. 언제 중국인들? 지금도 중국인들인가? 물론이죠. 최근에는. 왜냐면 위구르인들을 전부 다 억압하니까. 그러나 거기는 위구르인들이 했던 거고요. 그전에는 아리안 계통이 온 거예요. 이것도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고, 우리도 그렇게 보면 곤란해요. 우리가 중국 사람이에요? 서역이라는 용어도 저는 싫어해요. 서역이라는 것은 후한서 서역전에 나온 거지만, 아니 서역이라는 말은 중국의 서쪽이라는 얘기지, 당나라 서쪽이라는 땅이지, 그렇게 하면 당나라 땅 아니에요? 중국 역사고 아니에요? 당연히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코카사스 이렇게 얘기해야지. 제가 베트남에서 발표할 때도 그랬어요. 남중국해라는 용어를 쓰면서 어떻게 독자성을 주냐는 거죠. 지금 영토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8개 해역에서 영토 분쟁이 일어나는데,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동중국해 아니라 바로 그 베트남 동쪽 바다에서 보내는 동사군도죠. 그러면 거기를 남중국해로 부르면은 충분한 얘기잖아. 남중국해란 말은 뭐냐면 남진해잖아요, 일본인들이. 그리고 옛날 중국의 남해예요. 그런 용어를 버려라. 여기를 내가 동아지중해로 부르니까 오츠케를 동북아지중해로 부르고 있을까? 여기는 동남아지중해로 불러라. 아니면 너희들끼리 연합해서 너희들이 바다 이름을 해라. 우리들이 바다, 베트남 말로, 필리핀 말로. 이게 낫지. 아니 무슨 사우스 이스트 이걸 얘기하고 이스트 사우스 시그라고 있어. 잘못된 거죠. 자, 이건 바로 거기입니다. 숲의 길 타이거로도 이게 여기에요. 이게 그 아무리 상류지역인데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숲이에요. 이게 얼마나 돈덩어리겠습니까? 여기서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발해를 이끼의 길, 얼음의 길, 아이스로 제가 세요. 남북의 길도 있다. 이렇게 있죠. 이런 길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있구나. 이게 1도 1러 전략의 2단계에 나온 지도예요. 처음 지도가 아니라 중국이 이렇게 1대1러 전략을 점점 확장시키고 있는 거고,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그렇지는 않죠. 100점은 아니지만 적어도 60점 내지 70점은 되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요. 또 피해자들이나 피해국들이 많이 있지만 중국도 속의 성과는 못 이뤘지만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60점 넘고 70점까지 되면 퍼펙트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봐야지 중국의 1대1러 전략은 실패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보다는 낫죠. 그래서 10일의 역사를 보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10일이란 말은 10일이 한국에서 나왔다. 보시고요. 빨리 해서 가겠습니다. 신라. 알타이오, 개, 투르코, 몽고로, 퉁구스인데 우리는 다 섞여 있지만 여기를 주축으로 하면서 이런 언어들이 섞여 있고 혈통도 섞여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생태환경이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중앙아시아 범주를 제가 이렇게 보는 거죠. 중앙아시아, 중국 사례용어다 쓰지 말자 이런 거죠. 큰 유라시아가 있고요. 그 다음 센트럴아시아가 있는데 요즘에 중앙아시아가 점점 부상하고 있어요. 우리도 관심 갖지만 세계 질서에서 중앙아시아 중요성들이 강조가 되고 대치기구 제가 신문에 글도 썼지만 흔히 중국의 상하이협력기구라고 있습니다. SCO라는 게 있는데 상하이협력기구의 정상회담, 27개국 정상회담을 사마르칸드에서 했어요. 사마르칸드는 수도가 아니에요. 왜 거기서 했을까? 그리고 한 달 뒤에 지금 현재 오스만 투르키예죠. 에르도안이 주재하는 투르코 국가군이 25개국이 다시 회의를 열었었는데 사마르칸드에서 했어요.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사마르칸드가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중앙아시아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거 보여드리고 종족은 이렇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스키타인과 아리안들의 구분이 잘 안 되죠. 스키타인은요 아리안계입니다. 아리안이라고 명명된 그 종족 속에 초원으로 움직였던 사람들은 스키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요. 남쪽에 있던 사람들에서 인도까지 간 사람들은 아리안 이름을 갖게 된 거고요. 아니 그 분류에 들어간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사상에서 유명한 나라는 바로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아리안계죠. 그걸 구분하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또 하나 스키타이 인과 스키타이 문화와 스키타이 국은 달라요. 특히 이쪽에서 이 관심 갖는 분들 있잖아요. 학자들 똑같은데 혼동하고 있어요. 스키타이 인과 스키타이 문화와 스키타이 국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연결되는 거는 스키타이 문화예요. 스키타이는 피가 섞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서북쪽에서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컷을 통해서 왔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피는 간접적으로 섞여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아시는 것처럼 청동기 시대부터 본격적인 영향을 준 건 스키타의 문화라는 거죠. 스키타의 국 많죠. 스키타의 국이 지구상에 인도 스키타이 있고 그리스 스키타이도 있고 전형적인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었던 스키타이도 있고 이건 국가 명칭이에요. 이해되시죠? 국가와 문화와 사람은 다르다는 거. 다른 데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학자들이 다 혼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리안과 스키타인의 차이점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범아리안, 그래서 펜이란 말을 제가 붙인 범아리안계, 즉 오늘날의 카스피의 서북쪽에 있는 폰틱존에서 출발했던 얌나이 문화라고 해요.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밑으로 해가지고 사막의 길에서 활동한 사람들은 아리안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인도 북까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초원의 길로 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우리가 스키타이로 계속 부르는 것뿐입니다. 종교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인간이 살았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일본적으로 썼는데 아시겠지만 이게 간다란 미술 양식이고 석고랑까지 판테온 양식까지 연결되는데 이게 헬레니즘, 그리스, 이를 로마 다 같이 포함되니까 의외로 그래서 특히 우리 불교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다 보시면 돼요. 이거 헤라클레스예요. 이거 부처님을 보호하는 벽사가 헤라클레스. 오른쪽에도 헤라클레스.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데요. 정말 예뻐요. 천년. 그리고 흉노 문제가 있습니다. 흉노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흉노는 여러 가지 소리 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흉노는 한자 말입니다. 그렇죠. 흉측한 노예라고 중국인들이 한자로 쓴 거를 우리는 발음을 흉노라고 하는 것이고요. 중국인들은 흉노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들은 흉 비슷한 발음하기 힘들지만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한 뜻으로. 그래서 후는 당연히 서쪽으로 가면서 그렇게 불려질 수 있는 거죠. 또 착각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흉노도 사람과 그 다음에 종족과 나라가 다른 거예요. 흉노는 나라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래서 흉노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쪽에 살던 사람들은. 언제? 비원주 3세기경 무렵에. 갑자기 등장해요. 그러나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미 살고 있었지만 흉노 부족이 통일하면서 그리고 월지로 치고 내려가면서 큰 나라가 되니까 그때 비로소 흉노가 나라를 되는 것이고 부족했던 모든 그 뒤를 묵툭대에 이르러서 거대한 흉노 제국이 되는 거죠. 3대 노상 서울 때는 한 나라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해가 뜨는 나라 그리고 능멸하잖아요. 그 한 나라 아시겠지만 그게 흉노예요. 그래서 꼭 구분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후는 당연한 것이죠. 흉노라는 나라가 멸망했어도 그 위에 투르크라는 나라가 멸망했어도 그들은 존재하는 겁니다. 문화도 있지만 사람들이 도망가고 살고 그러다가 다시 계기를 만나게 되면 힘이 합쳐져서 통일하게 되면 나라가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투르크예요. 흉노 일파죠. 그리고 한파는 계속 가니까 훈이라는 이름으로 4세기 전반기에 갑자기 유럽사에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아틸라가 5세기 전반기에 화족짓을 하면서 동남아지 오늘날의 이스탄불, 그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하는데 공격하고 그러는 거죠. 그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유연, 장수왕 때 바로 고구려랑 국경을 접했을 때 유연 세력들이 지금 오늘날의 발칸반도 그리고 롬바르디아 편 북부에 걸쳐서 300년 동안 아바르 왕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카서스도 마찬가지예요. 하자라 왕국, 투르크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 그리고 바이킹과 많은 협정을 맺었고. 자, 흉노 이렇습니다. 왜냐면 자꾸 지금 경상북도가 지금 흉노랑 연관성 때문에 명확히 제가 해드리려고 그들이 사용했던 소치죠, 뭐. 코펠이에요, 코펠. 코펠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렇게. 이런 것들. 지역마다 모양이 다르다고 해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아, 오르도스식이랑 스키타이식은 다르다. 그런데 제가 유라시아 전 지역을 다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섞여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동복이 있었다. 크기도 달라요. 자, 흉노의, 이건 제게 아니라 우리 고등학교 책 그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재밌잖아요. 쭉 오죠? 지금 제가 있는 사마르칸드죠? 아라레이죠? 카스피아이죠? 이게 코카서스 산맥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스키타의 발원지로 알려져 있고 진짜 발원지는 여기인데 5,500년 전에 얌나이 문화인데 역사상에서 스키타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거는 바로 이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들 생각했어요? 스키타라는 이름은 헤로도투스의 역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스키타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스콜로투 이런 말을 했었는데 헤로도트스가 그 당시 때 이 지역을 여행하면서 그 사람들을 묘사했고 아마존에스 얘기도 하고 스키타인들을 스키타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인들은 그들을 사카라고 불렀어요. 중국 사람들은 그 발음을 소중해가지고 우리가 색 또는 새로 읽는 그 글자를 기술한 거고요. 똑같은 거예요. 한자로 색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요새할 때 새자 그거를 페르시아계 사람들은 사카라고 불러서요. 인도 북부까지는 다 사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석가모니의 사카족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헤로도트스를 비롯한 이쪽 사람들은 스키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같은 계열의 사람들을 부를 명칭이 달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스키타이가 무서운 거죠. 헤로도트스의 역사도 사실은 제목이 원래 틀려요. 영어로 시스토리아라고 잘못 붙여가지고 그게 번역되다 보니까 헤로도트의 역사죠. 원래 제목은 시스토리아가 아니에요. 헤로도트가 쓴 책. 어쨌든 거기 보면 이렇게 찹니다. 이번에 제가 했던 코카사스죠. 뭐 드라마티커죠. 우리는 맨날 여기 생각만 해요. 여기서만.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늘 왔다고만 생각해요. 아니죠. 세상에 그런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다 오고 가는 피드백 또는 제의를 했다는 환류 시스템이지. 아니 우리 옆에 있었던 보호벽 국경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까지 옵니까? 이거 오스만트로 셀주크 잡고 있지만 그리고 해가지고 유연세력들이 바로 여기 보세요. 보이시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게 아바라 항목이잖아요. 여기는 하자라 항목. 통념을 깨세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 그리고 500년 전의 조선 역사를 가지고 우리 민족의 전 역사를 보는 건 잘못된 겁니다. 신앙 보니까 이런 샤머니즘이 주가 되어 있고 이런 무당들은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고 다 비슷하죠. 바이칼에 있는 샤먼, 리아트 샤먼.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키르기스탄 옷이구나. 키르기스탄 한 거지만 여기 보니까 보세요. 여기 그 이슬람 있죠. 그 다음에 조라스도 있죠. 우리 샤만이 있죠. 북들고 이거 캄차카까지 연결되잖아요. 다. 이게 공존하고 있는 거죠. 남욱 신단속 이건 조라스트교. 실제로 조라스터교가 우리에게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 일본은 일찍부터 조라스터교인이 들어왔다고 주장을 해요.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만주에 있는 혁천족, 우리랑 가깝죠. 퉁구스계인데 그들의 제한 무구들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 무당들이 갖고 있는 것도 비슷하고 이런 것들은 신라의 그 금대랑 연결시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신라 금관과 연관된 게 여기 없지만은 북만주 지역에 가면요 유상 금관들이 많이 있어요. 금관이 아니지만 그 뿌리 힘을 가진 관들이. 한민족의 기원이 그러니까 북방기원설, 남북관함설, 본토기원설인데 다 아시는 거지만 본토기원설은 북한이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호모사피엔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놀라운 일이죠. 그게 원인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신인 단계를 거쳐가지고 지금 오늘날의 김일성 민족에까지 연결되어 있다. 이게 북한의 주사파의 주체 상황. 저는 원핵론을 주장해요. 여기 살았던 사람들 원핵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아까 제가 고조선을 원조선이라고 그랬죠? 프로토조선이라는 얘기예요. 첫 출발은 국가이기 때문에 정식 국명은 조선이니까 당연히 프로토란 말을 원이란 말을 붙여야 돼요. 고가 아니라 원.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생성된 모든 나라들은 조선을 계승한 나라들이고 조선이라는 어머니를 둔 새끼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야지 한 나라 한 민족의 개통성이 확립되는 거죠. 이게 이상합니까? 그리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통기가 그래서 만들어졌고 일본의 보사기 일본서기가 그렇게 만들어졌고 중국도 마찬가지였고 다 한 집단의 기호를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옳은 건데 우리 역사학계는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우리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배우셨겠지만 무슨 부족국가로 시작했다는 둥 조금 더 뒷세대들은 성국가로 시작됐다는 둥 그런데 아니잖아요. 북한에서도 많이 발굴됐지만 중국에서 요도 특히 유서지방에서 이미 홍산문화 그리고 하가점 하층문화 아니면 양보에서 하가점 상층문화만 하더라도 얼마나 기원을 나가고 얼마나 거대하고 두텁고 화려한 문화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 이론이죠. 우리는 8 플러스 알파 얘기를 통해서 모여들었다. 그런 이런 얼굴들이 있다. 부역의 얼굴이 약간 이거는 아시겠지만 열애주 지역에 있었던 드레스우사가 실존 인물이에요. 19세기 말에 이런 여진족 계통의 얼굴이죠. 퉁구스인들. 이거는 여러분이 아시지만 아이누족들. 여기는 캄차카, 코리족. 그 다음에
이거는 카자흐스탄에 지금 남아있지만은 바로 흉노의 상을 그들이 재현해놓은 거고요. 흉노인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계와 똑같은 적성 무덤, 적성 목각분이 무덤에 있는 바로 29분군의 전시물을 제가 찍어온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바로 이런 사람을 봐요. 이런 사람. 좀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샤만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투크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건데 사람의 얼굴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있냐는 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 명충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난한 설은 이 무덤 주인의 얼굴을 재현했다는 것. 이게 가장 무난한 설이에요. 다른 사람도 있어요. 이 무덤 주인이 죽인 사람이라는 것. 이게 여러 적이 있고 명칭이 달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주로 러시아학자들에서 알려졌지만은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발발 또는 불불이라는 용어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얼굴이에요. 이 얼굴과 그 다음에 제가 알타이 산속에서 찍은 이 얼굴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저 같은 얼굴도 하관이 빠른 이런 얼굴. 이게 투르크계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퉁구스계 얼굴, 몽골 계통 얼굴, 그다음에 투르크 계통 얼굴이 있는데 저는 비교적 투르크의 피가 많이 섞인 거죠. 자, 이런 얼굴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은 부활해서 찍은 건데 이게 소굿딘이에요. 소굿딘. 그런데 요거 보니까 제가 2003 그때부터 2013년대 갔을 때 찍은 것 같아요. 그때 기자가 찍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랑 저랑 보니까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는 소굿딘이 섞였다 하는 거죠. 소굿딘에는요 페르시아계, 그리스계 다 섞이는 얼굴들이 사실. 참고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우즈베키스탄 그러면 김태희를 떠올려요. 그렇게 예쁜 여자들이 밭에서. 그런데 진짜 예쁜 여자들은 타지키스탄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투르크인들의 피가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돌고리들의 피가 있는데 타지키스탄은 페르시안의 피, 즉 아리안계의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안계를 후손을 자처하는 게 타지키스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란계 여자애들의 얼굴이 지금 타지키스탄에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남자들로. 그게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쉽게 이해가 돼요. 자, 투르크 돌고리죠. 보니까 갑자기 등장했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나중에는 동서돌고로 나누는데 서돌고는 크림반도, 크림 한국이죠. 나이팅게일이 있었던 크림 한국. 여기까지 서돌고리 가게 되는 거죠. 빨리 가겠네. 그래야지 신나가 나오겠는데. 지금 이게 아프라사 궁전 벽화요. 지금 우리 동네죠. 뭐. 때때로 가는데 여기에 있는 두 사람을 지금 고구려계라고 보는데 처음에 한국학자 김원룡 선생이 신라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고구려계 신라계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서양학자들, 이적학자들은 고구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타당해요. 그런데 일단 김원룡 선생이 얘기했고 경상국대에서는 신라를 보고 싶어하는 거죠. 저는 뭐 조금 무게중심을 고구려에 두고 있어요. 이건 경상북도가 정말 대단했어요. 이거 여기 세운 거잖아. 그리고 이란의 이스파한이라는 데도 세우고요. 심지어는 이스탄불에 가면 갈라타탑이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거든. 갈라타. 그 옆에다도 경상북도가 이걸 세워놨어요. 이제 그 개막식 때 제가 거기 갔잖아. 깜짝 놀라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아니 세계에서 뛰어난 유적이 뭐냐면 갈라타탑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거기서 우리 보스포러스 다 보이는 거 상상부터 아름다운데 거기 바로 옆에다가 여기 탑 있잖아요. 이 정도 거리에다 발 붙어서 이런 비를 세워놔. 그래서 그날 이거 천을 열고 개막시켰는데 한국 이렇게 컸나? 정말 놀랐어요. 2013년대. 지금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한국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 언어로 보니까 이런 알타이계가 있고 그 다음에 대가리라는 용어도 있고 등등 있다. 제가 얼마 전에요. 키르기스탄에 갔을 때 키르기스탄 그 학생을 통해 가지고 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를 한 적이 있어요. 천산이 아시죠? 천산. 천산은 한자로 하늘천자 몇센자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자를 알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자기 동네말을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도 지금 텐션 다 그래. 아니다.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전화해봐라 그랬어. 할머니한테 물어보는 거죠. 할머니가 천사는 아니야. 그러면서 한 말이 탱글이 도로 그래요. 그래서 내 말이 맞지. 내가 발표한 적이 있어. 나는 탱글이 다를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 탱글이 도로 그러는 거예요. 탱글이는
하늘이라는 뜻이잖아요. 탱그리, 탕그리, 퉁리, 대가리. 북단 얘기죠. 그리고 달이 뭡니까? 양달, 음달, 아사달, 금메달. 이 달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6.25 때, 젊었을 때 위스키 달라 맥주 달라 노래 불렀죠. 위스키 달라 맥주 달라 배웠죠. 그거 불렀잖아요. 그때 위스키가 아니라 위스크 다르예요. 위스크 다르는 이스탄불 건너편에 있는 아시아 쪽 동네 이름이 위스크 다르고요. 모든 터키의 볼런티어들이 거기 모여서 거기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민속 노래가 위스크 다르에 가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도 거기서 한 거예요. 제가 때때로 바다 건너가가지고 돈 얼마 안 되거든요. 비싸기 250원 정도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차값이 홍차, 터키 차 있잖아요. 그거 150원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가서 혼자 또는 집에랑 같이 가서 위스크다라에 가가지고 또 걷다가 아니면 또 카페 갔다가 밥을 먹고 온다든가 그러는데 거기서 머리 감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딱 떠오른 거예요. 위스크다라에. 그 물어보니까 이게 위스크다라가 마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아스달, 금메달 다 옛날엔 양달, 음달 그랬죠. 왜 양지음지 그랬습니까? 열심히 우리말을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천산도 탱그리 다르가 맞았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탱그리 도르라고 발음한 걸 그대로 유튜브에 제가 방영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도 정체성 찾아드는 거죠. 홀, 미추얼 정도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가라. 넘어갈게요. 할 수 없어요. 지금 신화를 넘어가야 되니까. 나무 신앙들. 금강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거 고구려 고음벽화에 나오는 거죠. 우영청. 그 다음에 이건 알타이 산로. 여기는 키르키즈. 이런 수목숭배 신앙. 우리 다 없애버렸잖아. 이건 저기에요. 부랴트 공화국에 울란우데 시위에서 1년에 한 번씩 있는 무당 승진대에 제가 본 거예요. 무당들이 승진대래. 그래서 애무당들이 정식으로 임무하는 그때 가서 찍은 건데 이게 다 그런 장면들이에요. 뭐 우리랑 너무 연관되죠. 바이칼 옛날에 다 있었던 거 몽골 오베 그 다음에 이거는 하바rov스크죠. 자 문화 보세요. 고구려는 뭐 당연히 직접 연결된 겁니다. 고구려가. 그리고 고구려에는 사실은 이 소구트적 요소가 많아요. 그리고 고구려처럼 워낙 유명하지만 당연히 소구트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기록에 다 나온 거니까 의복 이런 거 넘어가고요. 신라로 빨리 가겠습니다. 이런 것들 이게 고구려 복장이에요. 옛날엔 다 이랬던 거죠. 우리가 알고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조선의 500년을 가지고 우리 전통이라고 그러지 말자. 조선 500년과 그 이전의 역사는 많이 다르다. 문화는 다르다. 왜냐하면 조선은 정적인 문화예요. 스테빌리터 문화고요. 정중동을 대단히 생각하고요. 양반 걸음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삼국시대는 안 그랬어요. 고구려는 중국 세례 나오듯이 형제끼를 달리듯이 한 것이. 그리고 손을 천하게 손을 흔들면서 걷는다. 부터 시작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단어가 있는데 뭐 스테빌리티 문화다. 우리 문화는 정중동의 문화가 아니라 동중정의 문화다. 동의도 위에 있었다. 그래서 모빌리티 플러스 스테빌리티, 뭐 스테빌리티 문화. 이게 오래전부터 이루어진 게 있는데 제가 올 초에 예일대학교에서 특강을 했었거든요. 동아시아연구원 초청받아가지고 그때 동아지중의 모델과 함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생각하고 뭐 스테빌리티라는 단어 때문에 모빌리티 우위를 두는 문화 그리고 중국 문화 우리 문화는 기본적으로 중국과는 다르다는 걸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했죠. 중국과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다르다. 이건 제가 우리 학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공개적으로 중국 얘기예요. 나를 초청해라 중국 정부에서 논쟁을 벌이자. 이게 제 생각이죠. 이런 복장들 이 얼굴은 한혜숙이 얼굴이에요. 영화배우 한혜숙이 얼굴. 고구려 얼굴들은요 이상하게 남자들은 하관이 빠른데 여자들은 동그래요. 한혜숙이랑 아시죠? 한혜숙의 어머니가 강계 사람이에요. 강계민이잖아 옛날에 외우리. 강계가 바로 고구려의 국내성 건너편 동네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얼굴이 이런 얼굴이고 한혜숙이가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고 이게 고구려 고음벽화의 이 여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얼굴들이 이런 식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여긴 없지만 제가 고구려 얼굴로 따로 유튜브 방영한 게 있거든요. 제 이름 윤명철이거든요. 여러분 네이버에 들어서 제 이름 치면은 다른 것과 함께 자동적으로 유튜브로 넘어갑니다. 윤명철 치면 고구려 세계 최강의 철기문단들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이건 몽골 트루프까지만. 정말 할 말이 많지만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 나라이죠. 자, 고구려 춤들 이렇게 38쪽이었구나. 넘어가고 빨리 신라로 가야지. 자, 이제 나오네요. 이게 스키타의 계통의 문화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스키타의 인과 스키타의 국가, 스키타의 문화는 다르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서북만주족을 통해서 스키타의 영향을 받죠. 늘 그렇듯이 동아시아는 삼액체제로 되어 있어요. 중국 문명이 일본도 아닙니다. 그것도 제 이론이지만 삼액체제로 되어 있는데 늘 갈등과 투쟁은 북방 유목민족들과 중국 쪽에 있는 농경민족들의 싸움. 오른쪽은 체크 앤드 밸런스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것. 건드리게 되면 당장 적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여기 지정학적으로 탁월한 거예요. 아주 몇 가지가 있지만. 그리고 당연히 서북만 지역이 연결되니까 사회에서 보듯이 유물에서 보듯이 그쪽서 문화가 계속 오고 때로는 사람들도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구려 문화 속에서는 그 이전에 조선 문화 속에서는 이런 계통들이 있고 그리고 일부가 남쪽으로 내려온 거죠. 청동 시대부터 그 이후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우리가 만약 영토란 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영토와 영역은 다르고요. 지배권과 생활권은 다릅니다. 동물 행동학에서도 텃세권이라는 게 있고요. 나머지는 행동권, 생활권이라는 등으로 구분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자연환경, 생태환경 중에서 지리적 환경을 보면은 우리가 벽을 쌓을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중국이나 이런 데는 저보다 벽을 쌓거든요. 그러니까 모방자를 써가지고 방국이고 그게 도시인데 우리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산과 산기술과 들을 합쳐가면서 도시도 만들고 성도 만들고 등등 그러고요. 그리고 방어막도 이렇게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중요한 거점만 장악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혈 개념을 적용해요. 유기적 시스템. 당연하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치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할 때 고구려가 있으니까 거기는 못 들어온다. 그건 잘못된 발상이죠. 고구려가 있지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옆길을 통해서 얼마든지 한반도 중부에서 남북까지 갈 수가 있다. 심지어 일본 열도까지도. 이게 너무나 당연해요. 또 하나는요. 바이킹도 마찬가지인데요. 바이킹들이 이란 지역이랑 교류할 때 코카사스 사막을 통과해야 돼요. 그 지역을. 거기에 하자라 한국이라는 트루크계 나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과 타협해가지고 국경을 통과해요. 바이킹들이. 타협을 해가. 그래가지고 무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처럼 지금 근대 개념처럼 38선 휴전선처럼 월이 있고 벽이 있어가지고 통과하지 못한다. 그건 잘못된 발상이지.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지. 얼마든지. 그리고 직접 지배가 아니야. 직접 지배, 간접 지배, 영향권 또는 직접 관리, 간접 관리, 영향권. 제가 이런 이론을 만들 거예요. 생활권 개념 등. 자 보니까 이렇게 이 시기에 보이고 있는데 뭐 당연한 거죠. 연결 직접 된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안테나식 동검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동검을 보더라도 일단 중국식 동검이 있는가 하면 북방식 통짜 동검이 있고 또 우리식 비파형 동검식 조립식 동검이 있는데 이거는 북방 경향이 강한 모습이죠. 비파형 동검은 조립식입니다. 조립식. 자, 이것은 대구잖아요. 대구라고 해서 셔츠 빡 그리잖아요. 뭐 이건 너무나 스키타임의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청동기 전에 철기 전에 청동기 시대부터 당연히 우리가 말하는 저 스키타이 아량의 정도도 다 이런 식의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연결이 되는데 고골에서는 안 나오죠. 현재로서. 뭐 당연히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 신라의 근간 이런 근간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나중에 설명 다시 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게 경주 대농원이잖아요. 여기 있는 거분들. 그래서 이 거분들이 결국은 같다. 그런데 이용구 선생은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권영필 선생 등등 해가지고 지금 젊은의 강인욱 교수까지 연결됐다고 보이고 이용구 선생은 아니다. 큰 틀 속에서 다르다는 거죠. 근데 제 입장은 이번에 전공자가 아니니까 제가 공적으로 논문 안 썼지만 기본적으로 스트럭처와 스타일이 달라요. 스트럭처는 분명히 똑같아요. 그런데 스타일이 다른 거죠. 똑같은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하는 스키타이 문화도 시대마다 지역마다 스타일이 달라져요.
그건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그마한 스타일의 차이 가지고 전혀 다르다. 이건 좀 곤란하죠. 당연한 거겠지만. 그래서 저는 비교적 영양소를 주장을 해요. 자, 이건 직접 현장에 가서 제가 무덤들을 볼 때 찍은 사진들이고, 이게 29분군이에요.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서 또 조금 가면이 있는 건데, 이 건너편에 가면 29이 있어요. 예전에 소비에트 때는 똑같은 곳이에요. 여기는 지금 알마티고 29이 있는 곳은 키르기스탄 분이지, 이 시지역이에요. 근데 여기에 많은 고분군들이 있고, 이 고분군들이 우리가 말하는 신라의 적석 목각분 형태를 띠고 있고, 여기서 발견된 유물들이 이런 형태고, 발견된 유물들을 보니까 이건 이용규 선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리고 우리 걸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비슷한 것들도 있고, 이거는 꼭 같진 않은데 이 장식품에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상당히 유사점이 많아요. 이게 29분군에서 발견된 황금인간입니다. 물론 파지릭도 있지만 29분군에서 전시하는 것은 이게 바로 거고요. 요걸 하나하나 보게 되면 여기 다양한 그 기호로 되어 있어요. 이 기호에 적지 않은 것이 신라국가 유산점은 있습니다. 이 차가 잘 몰라요. 그런데 권영필 선생이나 이런 양반들은 뭐 저는 얘기도 하지만 이렇게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자격이 안 되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특히 보면은 요만한 새들도 안테나씩 올라가는 것도 있고 많이 있죠. 그리고 다른 지역과 이건 내가 보기에는 아마 강인욱 선생이 어떤 형태라든지 여기나 대구 지역에서 강의를 한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니까. 그 이전에 권영필 선생 이런 양반들은 이미 나이 드셔서 강의를 안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고곡의 문제까지도. 자, 여기서 이게 고곡이라는 거죠. 이것도 그렇고, 요 고곡.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 고곡이 좀 발견되고요. 고곡은 실제로 일본 열도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삼종신기가 다시 할게요. 거울, 칼, 그 다음에 고곡이니까. 그런데 그 고곡은 우리 고곡이 아니라 원래 일본의 저쪽에 이시가와현 바로 위에 니가다현에서 발견되는 것들이 주로 많아요. 자, 그리고 이거죠, 바로 이거. 지금 이게 상당한 건데, 저도 어떻게 가능할까 싶은데요. 여기 없구나. 이게 지금 3개라고 그러는데 3개는 좀 더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몇 개 안 되는데, 지금 카자흐스탄부터 시작해가지고 불가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경주에서 게릴로 14호분에서 뜬금없이 나왔는데, 이렇게 완벽하고 말 그대로 진짜 엑스칼리버인데 이게 왜 있을까? 이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무역의 산물이라고 보고 싶진 않아요. 이게 과연 무역의 산물일까? 그만큼 워낙 뛰어나고 귀중한 건데, 그래서 특수하게 너무나 많은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아주 흔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다. 신라만 많이 있습니다. 페르시아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카프카스 지역도 있고 저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거죠. 각배. 여기 있을 텐데, 이거는 이용우 선생이 이거는 아니다. 그쪽과 영향이 아니라 은나라도 있었다 해가지고 주장하는데, 은나라라는 게 BC 16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쪽에 온 사람들이, 그 지역에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은나라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극히 일부지만은 서양 사람들이지만 흔히 말하는 아리안 계통이 은나라 지역까지 와서 영향을 줬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4000년 전에 그 누라는 이런 데서 발견됐듯이 우리가 서양계 사람들이 현재 실크로드 서쪽 쪽에서 살았던 건 분명하고요. 그 속도로 볼 때 왔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흉노가 처음 등장할 때 2대 유명한 그 묵특은 월지에 포로로 인질로 끌려갔을 정도로 월지인들은 막강했었어요. 그 현재 도낭 일대에 있었는데요. 당연히 동쪽과 연결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도 있지만은 이란의 테헤란 박물관 비롯해서 곳곳에 이런 건 너무나 많아요. 이 각배행은. 왜냐하면 말과 또는 양과 연관된 집단들은 전부 다 이런 식의 생활 도구를 만들고 또 리튜얼 그리고 의기에 사용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있죠. 이건 우리 거지만은 이란 테헤란 박물관에서도 이런 게 있고 되게 많죠. 유리공예품들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다 한꺼번에 모아놓은 걸 보고 경주금융청, 황남대청, 신라, 테헤란 고문 항상 원래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중앙아시아, 서아시아죠. 서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유리 제품들이 이루어졌고, 다만 우리가 이 시기에 와서 처음 유리 제품들이 등장하는데 수입품인 거죠. 그런 유리 제품들은 그 지역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으니까 뭐 우리가 있는 사마리카 때에 저는 동아시아 국제대전이라는 용어를 써왔거든요. 박사의 논문에 고구려 수장 간의 전쟁 그리고 소위 삼국통일전쟁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재편전 국제대전이다. 3단계를 보고요. 발발, 과정, 그리고 완결편으로 3단계를 보고요. 이 전쟁은 70년 전쟁이고 이 전쟁은 대륙 양면전이고 이 전쟁에는 동아시아의 모든 종족과 나라가 직접 간접으로 참여한 전쟁이에요. 그중에 특히 해양과 연관돼 있어.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말 그대로 중국의 당을 중심으로 한 일극체제가 성립됐지만은 우리는 남북국 시대를 지어내는데 그중에 통일신라는 이렇게 중국 당나라랑 교류하면서 그 유라시아 문화를 받아들였고 또 한편으로서는 남쪽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서아시아, 아랍 지역까지도 연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큰 시각에서 볼 수가 있는데 보니까 그중에 장보고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이게 아시겠지만은 그저 뭐 초용암이죠. 울산 앞바다에 있는 거. 장보고는 제가 각별히 해서 장보고에 관한 책이 한 3권, 4권 정도 되고요. 제가 2003년도에 중국 절강을 출발해서 산동 거쳐서 인천, 완도, 제주도에서 일본까지 뗏목으로 항해할 때 뗏목 이름이 장보고호예요. 그만큼 장보고를 제가 높이 평가하지만 장보고보다 동시대에 더 뛰어난 해양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발해인들이에요. 좀 그래요. 이게 내가 장보고에는 이렇게 많은 책을 썼고 논문도 있지만 직접 뗏목을 만들어서 장보고라는 이름을 했지만 나 전공자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뛰어난 항해인들은 바로 발해인들이다. 그러면서 논리 전개하는 건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용광동에서만 이런 것들이잖아요. 토요. 뭐 흔한 거죠. 다 그 지역은 다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 지역은 전부 다 흙문화잖아요. 벽돌도 우리가 말하는 테라코타 하기 전까지는 그냥 흙을 붓는 경우도 있고 흙을 말려도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흙 인형들은 그쪽에서 건너온 것들이죠. 인물도 비슷하고요. 자, 이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성왕릉에 있는 거고 이건 장보고라고 추정되는 인물인데 바로 적산 대명신이잖아요. 적산이 뭡니까? 장보고가 세운 그렇죠. 적산에 법화원을 세웠는데 원인이란 승려가 장보고의 도움으로 귀국했지만 그가 세운 곳이 교토 바깥에 있는 적산 선원이죠. 이름 그대로. 그리고 거기 모신 신이 적산 대명신이니까 유추해서 이가 장보고일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후대 일본인들이 그렸지만 우리보다 낫잖아요. 그랬지만. 잃어버려요. 삼국사기에 무슨 장보고의 이름이 나옵니까? 반역전에 정세 2줄, 3줄씩밖에 안 나오지. 일본은 너무나 완벽하게 남아있죠. 발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사책에 무슨 발해 기록이 있어요? 일본 측 기록에 남아있는 겁니다. 일본 정사에. 그래서 우리 발해사를 복원할 수가 있고 우리를 대단히 뛰어난 나라였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정창원에 있는 것들이에요. 발해 얘기를 하고 고려조선 때도 무역이 발달했고 등등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확실히 인지하실 것은 통념을 깬다는 거죠. 우리 역사는 이제는 한반도적 관점이나 일국사적 관점이 아니라 일민족적 관점이고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보자. 그리고 경상북도가 추진해서 본격화됐지만 이제는 유라시아적 관점에서도 우리 전 역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추정해보니까 우리는 그쪽에서 문화를 받아들인 것만 이해했는데 비록 우리 증거는 많이 안 나타나지만 우리 바로 옆에 있었던 흔히 말하는 투르크계 집단들은 그리고 몽골 계통 집단들은 서쪽으로 가서 오늘날의 발칸반도 그 다음에 이태리 북부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오스트리아 비행까지는 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갔습니까? 바로 우리 고구려 있었던 바로 어깨 넘어 옆에서 간 거잖아요. 몽골 초원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역사를 좀 새로운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리제이션 하려고 그랬을 때 거기서 일찍 깃발을 들었던 대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유라시아적 사고와 활동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이걸 부탁드리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